안녕하십니까. 레스모티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튜브계에 떠오르는 스타, 하면 된다 콘트 투자의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사람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 많이 만나봤는데, 딱 네. 얼굴을 보니까, 네. 관상으로 보니까, 한번 뭐 빠져들면, 집요하게 뭐 해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굴에 나타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제가 투자하기 전에는 뭐 바둑, 체스 이런 걸 했는데, 네. 거기 몇 년 동안 빠져가지고 그것만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본인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요. 저는 이제 강한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독일에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재원도 2번 했고요. 거기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퀀트 투자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탔고요. 그리고 최근에 책을 몇 권 냈습니다. 여기 하면 된다 퀀트 투자 이런 책도 있고요. 거인의 포트폴리오라고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관련 책도 한 권 냈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뭐 좀 돈도 좀 벌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였습니다. 거기 있으면 이렇게 책 같은 거 낼 수 있는가요? 책 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돈 벌어서 결국 나오신 건가요? 네, 제가 사실 그 회사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투자에 관심이 좀 더 많습니다. 많은들의 또 로망인데. 그래도 이런 나이에 나오셔서 참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저를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필요 없는 존재였는 거 아닙니까? 네, 축하해 하면서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과 또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들한테 펀드 투자가 제일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12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면은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죠, 사실. 직접 뭐 기업을 탐방한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인터넷에 뉴스를 많이 파보든지, 이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투자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 퀀트 투자라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일단 지표들이 있고 숫자가 있으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제가 전략을 만들어내고 백테스트를 할 수 있고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6개월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데, 보통 리밸런싱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도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괜찮고 시간은 별로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제가 한 15년 정도 했는데, 한 복리 15% 언저리 번 것 같은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그때 지금 안 걸 알았더라면은, 더 벌었을 겁니다. 네. 잘 모르는데도 15%를 벌었다. 네, 저 이제 15년 동안에 그랬고, 아무래도 제가 200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완전 초짜였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지표들도 제가 쓴 게 뭐 퍼 PB야, 뭐 ROE 이 정도밖에 사실은 없었죠. 네. 그 후에 좀 더 알게 되면서 조금 더 괜찮은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수익도 높아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내면은 이게 운영사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 업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별로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요? 네. 그럼 제가 스카우트. 투자하셔야 하나요? 투자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네. 나중에 마치고 한번 스카우트 제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협상을 해보죠. 네. 그리고 이게 저희 책에 보니까 오래 했다고 해서 반대기 실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원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주시장은.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투자 심리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투자 심리가를 이 자체도 또 혹시 컨트롤도 가능한가요? 사실 우리의 투자 심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는 컨트롤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 심리가 투자에 개입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뭐 바둑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졌다라고 하면은 일단 분하지만 제가 뭔가 잘못한 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이제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진 거겠죠. 근데 투자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엄청나게 멍청하게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제가 투자를 잘해도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 인풋이랑 피드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내 방법이 옳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제가 투자를 사실 괜찮게 했는데 돈을 잃었으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따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이 책에 또 보니까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성공했더라도 네. 또 다른 사람께 또 좋아 보이거나 다른 기법이 좋아 보이고 그거 하다가 또 망가지는 사람 그것도 많다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렇죠. 자기가 성공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운동도 그렇지만 골프 같은 것도 해보면 네네. 이게 잘 치다가 이 스윙 기법이 잘 맞아요. 예. 또 다른 사람이 이게 하면 이거 잘 되더라 하면서 치면서 또 그거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투자랑 똑같네요, 골프. 네. 네. 저 골프 장은 가봤는데 골프 친 적은 없네요, 제가.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골프랑 투자랑 좀 비슷해요. 투자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는 사례를 저도 뭐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적어놨지만 성공하는 거를 계속 고수를 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가 그걸 안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 3가지를 뭐 소개해 주셨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산 배분이 있고 마켓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종목 선정이 있겠죠. 뭐 자산 배분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그 종목을 잘 뽑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쳐도 하락장이 오면 일단 그때는 최소한 일시적이라도 50% 60% 이제 때려 맞는 거니까요, 사실. 그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주식이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실무 자산을 섞어 놓으면은 아무리 주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희 최대 손실을 10에서 15% 정도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산 배분을 잘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켓 타이밍. 확실히 뭐, 그 주식이 좀 더 잘 나가는 월이 있고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11월 4월엔 주식이 잘 나가고 5월 10월엔 좀 잘 안 나가죠. 11월 4월에는 주식이 잘 올라가고 5월 10월은 별로고 5월 10월은 별로다. 대표님도 분명히 그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3, 4월까지 쭉쭉 벌다가 4월 마지막 주에 좀 삐끗거리고 5월에 좀 별로인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월 10월은 주식 비중을 확 낮춥니다. 그냥 11월 4월에만 중점으로 많이 하고요. 작년에도 그랬으면 돈 좀 벌었는데. 작년에도 저 그렇게 하고 맨날 알면서도 이거 맨날 당하더라고. 저도 몇 년 동안 당하면서 취득한 겁니다. 거의 매년 깨졌거든요. 5월 10월에는. 그냥 짜증나가지고 아니 안 되겠다 하면서 5월 10월에 비중을 완전 축소 아니면은 아예 없애버렸죠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한국 개별주에는 이게 잘 안 통하는데 이제 ETF 같은 거, 특히 글로벌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도 그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오른 ETF들을 사고, 그리고 최근에 빌빌거린 ETF들은 싹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고, 그렇게만 해도 최대 손실을 또 10에서 15% 정도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종목 선정.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했다. 주식 비중이 있고, 뭐 채권 비중이 있고, 실무자산 비중이 있다 하면은 그 주식 비중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 그냥 주가지수 ETF에 투자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그게 이제 요 책에 다 나옵니다. 펀드 투자. 그 종목 선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대표님과 많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올 때 이제 뉴스를 좀 보고 왔는데요. 그 저퍼, PBR 그리고 자산주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청산 가치보다도 더 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더 싼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몇십 개는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좋아합니다. 그게 이 책의 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할 때, 뭐 책에 보니까 펀드 프로그램을 돌려서 종목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보통 HTS에도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선정해서 검색식을 넣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의 일부분은 그냥 HTS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퍼나 PBR, 또는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또는 뭐 그 EPS 영업이익 성장률 뭐 그런 거 다 있을 거고요. HTS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퀀티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유지스택이 젠포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알파J 인베스트먼트라는 쪽에서도 백테스트 툴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코딩을 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미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 퀀트킨하고 네. 알파. 그렇죠. 퀀트킨이 있고 그 다음에 뉴지스톡이라는 곳에서 젠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젠포트. 네. 그리고 알파 J 인베스트먼트라는 쪽에서 조만간 뭔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 오래된 회사인데, 뉴지스톡이요? 네. 뉴지스톡은 엄청 오래됐고요. 이쪽이 이 백테스트, 그리고 이제 그 종목 찾기, 그리고 자동화 거래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네. 저도 자주 가져오기. 네. 이거는 이제 연 구독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연으로. 일단, 퀀트킨 같은 경우는 이제 연 구독제이고요. 그리고 젠포트 같은 경우는 백테스트를 몇 개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자동 거래까지 추가를 하면은 자동 거래를 할 때 일부 수수료를 받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나도 우리 회사도 지금 퀀트를 하나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근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참, 이 퀀트로 사실 종목 선정할 때. 네. 아까 보니까 백테스트를 한다고. 백테스트. 백테스트를 한다고 이쪽에 또 나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백테스트라는 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표를 돌려보고. 네, 그렇죠. 이게 잘 돌려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이, 보니까 괜찮네 하면 이걸로 실제로 현재 종목에서 딱 테스트를 해서 이제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퍼랑 PBR라는 지표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퍼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2,000개가 있으면은, 1위부터 2,000위까지 줄을 세울 수가 있고요. PBR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순위가 이제 가장 좋은 몇십 개 기업을 샀으면은, 네, 그리고 프로세스를 20년 동안 반복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백테스트입니다. 네. 예를 들면 PER 자체가 원래 어쨌든 과거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 데이터는 아니라 성장성이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자산주나 저 PBR, 저퍼주는 찾아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주식도 찾아낼 수 있는가요? 그래서 이쪽 후반부에 이제 울트라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퍼와 PBR가 낮으면은 저평가된 기업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영원히 저평가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기업 투자해봤습니다. 만호지강 이런 기업들 10년 동안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2만 원으로 쫙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울트라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것도 봅니다.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낮더라고요.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도 그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오르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이 기업의 우량성, 그러니까 이 기업이 우량주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보는 건데요. 거기서는 예를 들면은 GPA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ROE나 ROA 같은 지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수익성을 이제 표현해주는 지표인데 GPA는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HTS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들도 보면서 이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인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오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우량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는 프로세스가 바로 그 울트라 전략입니다. 네. 저도 좀 배워가지고 종목을 좀 더 함축시켜봐야 좋겠네요. 대표님 수익이 훨씬 높으시네요. 아니 저는 이제 저만의 또 종목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서 매일 뽑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뽑으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네요. 이 투자금으로 뽑고 있는데 네네. 아니면 요즘 직원들 시켜가지고 골라와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하시나요? 너무 이게 보면 지금 보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투자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 퀀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50개 정보를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50개 축출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50개 있는데 3번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는 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20개를 뽑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저도 그 옛날에 해봤어요. 50개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20개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버리는 30개 기업이 수익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이거는 내가 할 짓이 아니다 하면서 저는 그냥 통으로 삽니다. 그냥. 그 젠포트 같은 경우는 그 차트 그것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펀팅은 그게 좀 잘 안 되고요. 그건 재무제표 쪽만 되고. 그쵸. 젠포트 같은 경우는 RSI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거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HTS 상에서도 이렇게 그 차트상 대입하는 HTS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있긴 있더라고. 차트를 내가 원하는 이런 차트를 찾아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요?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증권회사가 이런 회사랑 제휴해 가지고 젠포트랑 이런 제휴해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의 가입되면 얼마 네네. 이상을 투자를 하면 뭐 네. 이걸 쓸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젠포트를 쓰시고 있는 거네요, 거의. 아니, 뭐 지금 쓰고 네. 있지 않은데 옛날에 뭐 네. 이런들이 콘트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눈여기는 봤어요. 네네네. 예. 보고 또 그런 콘트 회사랑 뭐 내가 제휴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네. 했었어요. 예. 근데 이렇다 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도 오래 있어서 성과가 왜냐하면 이제 나의 생각은 네. 나의 생각을 이 콘트한테 노출시키기가 싫은 거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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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트 내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네. 자기 회사에 투자를 원하고 네. 투자를 원하는데 내 그런 다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네요. 돈도 주고 네. 돈도 주고 나의 비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네요. 네. 근데 대표님 비법이 책에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젠포트 같은 지금 여기 계속 제가 뜬금없이 젠포트 홍보하러 온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 팩터가 200~300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랑 굳이 제휴할 필요 없이 가가지고 이제 본인의 팩터들을 정리해서 뽑아내면 됩니다. 네. 그게 괜찮죠. 네. 네. 일단 저기 약간 전략 중에 뭐 저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소형주나 저 PBR주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했는데 저도 중소형주를 좋아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률이 그게 더 좋은가요? 대형주, 중대형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하기는 하는데, 네네. 소형주가 확실히 콘트 수익이 높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비효율성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8만 원인데, 얘가 갑자기 8천 원에 팔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아예 제로니까요. 진짜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근데 진짜 소형주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제 기업 가치가 10,000원인데, 뭐 3천 원에 팔려요, 근데.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 콘트식으로 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콘트가 이 기업은 저평가되었다라고 해서 얘가 실제로 재평가된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형주는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대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예를 들면 퍼가 3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일시적인 거고 이제 내년부터 순이익이 팍 내려가 있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수익이 문제도 없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회사들 막 지금도 축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폰트 안 돌리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삽니다. 20~30개 정도. 그래서 보면은 한 10몇 개는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그 소위 진짜로 저평가된 L도 거기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걔네들이 훅 올라져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샀어요. 샀는데 안 올라갈 때도 많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4월 일단 11월, 4월. 11월, 4월에는 이제 올라가고 5월, 10월에는 안 좋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전에 11월, 4월에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월 말에 팔죠. 네, 근데 그렇죠. 그때 안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안 올라면은, 그래서 이제 20개 종목 그래서 사는 겁니다. 20개 중에서. 근데 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먹고, 나머지 10몇 개는 그냥 이제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못 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냥 팔아요? 네, 그냥 팔아버립니다. 안 나도? 네. 심지어 마이너스랑 내도 다 팔아버립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은 좋다는 거죠. 네. 그 외에 몇백 프로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또. 네. 우리는 이제 그때 팔 때, 그게, 물론. 저 손절 잘합니다. 손절할 때 사는데. 저 파란 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다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데이터로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가? 이쪽에 나오는 거죠. 15년, 20년 동안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했다라고 치면은 얼마나 벌 수 있었는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꼭, 이게 역사적으로 꼭 12월, 4월 이게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러면 당연하죠. 안 통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하고. 그것도 그냥 확률로 가는 겁니다. 사실, 최근 40년 동안, 커스피 역사가 40년이잖아요. 그 중에서 11월, 4월에 커스피가 수익이 냈던 데가 25번인가 그래요. 63% 정도? 근데, 이제 5월, 10월은 50% 정도거든요. 대신 그 63% 먹을 때는 확실히 커스피가 좀 많이 오르고, 깨질 때는 평균적으로 적게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주시장이 똑같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20년 하면서 왜 알면서도 맨날 가서 보유하고 당했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네. 대표님도 5월, 10월 늘 안 좋으셨죠. 안 좋은데도 그 주식을 많은데도 그냥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넘어갔죠. 보유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그 똑같은 주식을 4월만 파셔가지고 10월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요. 그게 이제 사실 이 저평가 지표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한 퍼랑 PBR도 있고, 뭐 PCR도 있고, PSR도 있습니다. 그 PCR은 그 시가총액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이고, PSR는
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4개 지표를 보고 그 4개 지표의 순위를 다 매기고요. 그리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사는 것이 그 강원구 슈퍼 가치 전략인데요. 이걸 제가 2017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고 있는데 성장성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슈퍼 전략이 있으니까 울트라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울트라 전략에다가 그 성장 지표를 갖다 붙인 겁니다. 네. 아, 이러면 이제 성장수까지 나오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혹시 드래곤볼을 혹시 보셨으면은 거기 그 손오공이라는 애가 나오고 걔가 이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슈퍼 사이언이 되는데 이제 걔가 나중에 또 변신하면 울트라 사이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 전략, 울트라 전략 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슈퍼 전략과 울트라 전략의 차이점이? 그 울트라 전략은 슈퍼 전략 플러스 성장성 앤드 우량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울트라 플러스 우량성. 그게 이제 PSR로 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PSR도 그냥 가치 지표이고요. 그 우량성은 이제 GPA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GPA. 그게 매출 총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거든요. 네. 사실 그거 아무도 안 본 지표였는데 이제 2012년에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지표가 좋다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잘 먹히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량성 지표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봅니다. 이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지나 높아지나 이런 것도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이 이제 오르나 내리나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주가 자체 변동성도 좀 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우량성 지표들이고. 성장성 지표는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번 분기에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보는 겁니다. 네. 많이 오른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슈퍼 플러스 우량주 플러스 성장주가 울트라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울트라 전략이 슈퍼 전략보다 백테스트 수익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또 이게 예를 들면 시장이 또 순환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또 이게 어떨 때는 뭐 성장주가 갈 때도 있고, 네. 가치주가 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뭐 대비는 또 혹시 있는가요? 제 지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압니다. 11월, 4월에 주식 자체가 잘 된다는 거, 5월, 10월 주식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언제 가치주가 잘 되고 성장주가 잘 되는 것까지 그 미스터리는 제가 해결을 못했고요. 그래서 울트라 전략에는 가치와 성장 그 지표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가치주도 하고 성장주도 가고 결국은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또 보면은 뭐 시장이 꼭 성장주가 갈 때, 가치주가 갈 때도 있고, 물론 차이가 있을 때도 있겠던데. 네, 그죠. 네.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매를 잘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특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네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게 순환매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뭡니까? 네? 지금 뭐가 오르나요? 이제는 이제 좀 어떻게 제가 봐서는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가치주들이 오를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자산주들이 갑니까? 자산주들이. 자, 저 PBR입니다. 저 PBR. 네. 그리고 총상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 그런 건 좋은 거죠. 네. 한게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로 대비해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왜 총상 가치보다 그 낮은 기업도 사가지고 자기는 복리 20% 벌었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팩트테스트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정확히 그 정도 벌리더라고요. 복리 20% 정도. 맞네요.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요즘에도 나옵니다, 그게. 네. 맞아요. 근데 아무 성장성 고려 안 하고요. 최근에 근데 진짜 보면 이렇게 물론 데이터 보셨어요. 지금 싼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죠. 네네. 한국 이상 시장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왕창 벌었잖아요. 자산주랑 저퍼주 같은 걸로. 그래서 그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젊은이였다면 한국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한국이 이제 워낙 뛰어나가지고 미국에 앞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워낙 저평가 주식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지금도 엄청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2004년에는 지금보다 더 터무니없었지만, 지금도 싼 주식이 많더라고요. 네. 자산주 같은 거. 네. 이게 MDD를 줄이는 방법이 MDD가 뭐죠? MDD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말인데 그 최대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피 ETF를 사가지고 40년 동안 보유했다라고 치면은 가장 큰 손실이 94년부터 98년 그때 75% 잃게 되거든요. 그게 MDD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MDD가 20% 이상 넘어가는 거를 참지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표님 한번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투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땡큐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드문 겁니다. 네,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분들은요, 포트폴리오가 10%만 깨져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 울어요, 혼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은. 네. 근데 이제 20% 넘어가면 진짜 우는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와가지고 정상 생활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는 테크닉들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이제 뭐 자산 배분 이런 거죠, 주로. 네.
아니, 이게 꼭 본인도 자산 배분을 따로 이렇게 컨트롤 따로 짜는가요? 예, 저도 이제 그냥 제 주식을 전부 다 제 울트라 전략에 몰빵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마켓 타이밍 전략들, 특히 뭐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전략들,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MDD를, 저도 20% 이상 깨지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심리상. 예.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익을 포기해도 저는 MDD가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럼 최근에 이제 네. 회사를 그만두고 수익률이 네. 좀 뭐 더 좋아지셨나요? 최근에 제가 7월 말에 그만뒀는데 그 후에는 수익률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장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예. 네. 별 볼 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 반토막 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잘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뭐 기사를 있으면서 해도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비상장도 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비상장도. 비상장은 이 콘트랑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는 큰 돈이 아닌데 지금은 비중이 좀 커졌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의외로 또 이 콘트가 비상장도 하시네. 아, 네네. 그냥 비상장은 특히 초기에는 뭐 그냥 그 대표 보고 들어가는 거도. 맞아요. 대표 보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꼼꼼하셔가지고. 아, 네네. 그런 거 안 알았어요. 네네. 네. 네, 그런 것도 좀 했습니다. 네. 의외시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들어갈 때는 그 비중이 제 총자산의 이제 매우 미미한 비중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잃어봤자, 뭐, 상관없어라고 맞아요. 했죠. 네. 그 기업 망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네. 원래 비상장 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특히 스타트업들은.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사실 망하는 게 디폴트니까요, 그게. 네, 당연히 망하는 기업이 안 망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금액, 그쵸. 네. 그럼 이제 보통 뭐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와. 아무래도 회사 나오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를 한번 5개월 전에 보셨으면은 제가 가로랑 세로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제가 거의 굴러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굴러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게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빠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보를 어떻게 고민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깨면은 무조건 나가서 걷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깨고 걷고, 그 다음 점심 먹고 그럽니다. 네.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야 좀 늦게 일어납니다. 9시, 10시 이때 많이 일어나고요. 네. 시장은 안 보세요? 네? 시장은 안 보여? 네. 이게 6개월 한 번 리밸런싱이고요. 네. 글로벌 ETF는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이라서 그때만 보면 됩니다. 진짜 편하다. 심지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ETF는 밤에 보면 되거든요, 그거. 네. 이거 편하다. 나도 해놓고 좀 이렇게 놀러 다녀야 되겠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거. 직장 생활에 정말 지장이 하나도 안 미칩니다. 네. 딱 한 번 그때 있죠. 6개월에 한 번 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땐 제가 몰래 이제 점심에 집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사고 그랬죠. 네. 우리 직원들이 혹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 배워가지고 그냥 일 열심히 하라고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업무 시간에 HT 보면 안 되죠, 그거. 그렇죠. 네. 컨트롤 다 바꿔야 되겠어. 네.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명 꼬셨다. 네. 나도 바꾸고. 네. 나도 이 사업에 전념하게 이제 컨트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퀀트 이거 투자하는데, 네. 또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뭐 조언을 준다면 또 뭐 어떻게 하면 볼 것이다. 쉽게 하는 거요? 네. 사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는 편인데, 이 경제적 자유, 우리 경제적 자유를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요, 복리 8에서 14% 정도를 10에서 20년 정도만 유지하면은 거의 무조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8에서 14%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나게 20% 몇 년 먹어봤자, 한 번 마이너스 50% 먹게 다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종목을 투자 안 하는 글로벌 ETF 전략들, 그런 전략들이 사실 더 심플합니다. 네. 그게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 ETF 그리고 글로벌 시장 ETF 그 두 개를 보고요. 이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ETF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 ETF를 사게 돼요. 미국이 전체 시장, 전체 세계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의 시장의 최근 1년 수익이
둘 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둘 다 팔아버리고 안전자산, 채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쉬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고요. 되게 간단한 전략이잖아요. 이것도 본이 15% 그리고 최대 손실 NDD 19%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종목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아주 심플하게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맞을 때가 있고요. 안 맞을 해도 네.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게 무머리나 하실 텐데 여기 나오는 전략들 있잖아요. 이거 2, 3년 동안 연속으로 죽쓰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투자하시면은 아마 4, 5개월 정도는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오히려 더 낮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맨날 좋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돈이 이 울트라 전략에 모일 겁니다. 그러면 그 울트라 전략이 더 이상 안 먹힐 거거든요. 초과 수익을 상실하고 그럼 이제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략이 간간히 계속 안 먹혀줘야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냐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 자산주 하실 때도 그 안 되시는 구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올라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자산주랑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포기하고 도망갔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퀀트도 진짜 똑같은 논리입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 다 도망가거든요. 그 후에 근데 수익이 또 확 올라가요. 그때 제가 먹은 거 혼자서. 네.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일반인들한테 네네네. 이런 투자 방법을 예. 권유드리고 싶다면 어떤 투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퀀트 투자. 권장드리고 싶고요.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저는 투자 종교가 4-5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치 투자 부류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투자, 차트를 보시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좀 매크로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 같은 거 전망하고 등등 또 정보 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각 종교들에서 좋은 면만 뽑아가지고 전략들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치 투자자들은 나는 이제 자산주를 사야 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룰이고 그럼 저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잘 나간 주식이 계속 잘 나간다 하면은 그래 그럼 자산주 중에서도 최근에 잘 나간 주식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그 종교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한 전략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게 퀀트 투자이고 퀀트 투자는 과거에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있는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요. 사실 이게 전략들이 다 좋긴 한데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가? 이 전략을 뭔가 선택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략들에는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한 중간에 2, 3년 동안 안 나오는 구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텨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버티느냐? 결국은 직접 백테스팅을 돌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책을 보면은 제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이거 좋네 하고 따라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안 좋은 구간이면 다 포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젠포트라든지 퀀트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가지고 직접 백테스팅을 하면서 이게 옳구나 본인이 그거를 직접 믿을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 되는 구간이 나와도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투자 기법이라든지 묻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여기요. 네. 보통 순자산주를 이제 사시면은 총매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보면은 그런 주식도 있더라고요. PBR가 0.2라 샀는데 계속 0.2로 10년 동안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 만호지랑 이놈.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진짜 갑자기 0.2 있던 게 빵빵 뛰어가지고 1로 가서 5배 수익 나고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소위 재평가 이게. 네. 진짜 회사는 물론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꿈을 그렇죠. 먹고 사는 건데 그 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꿈이. 꿈이라는 게 이제 매출액이 이익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익이 그전에는 이익이 안 나다가 이익이 갑자기 많이 성장이 되는. 적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전에는 진짜 자산만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방직회사가 방직만 있다가 방직회사 있다가 일신 방제도 이런 거요.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업은 이제 안 좋아. 이제 바이오를 하는 겁니까? 바이오를 한다든지,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미래의 꿈이 생기는 거죠. 꿈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이 회사가 그걸로 하면 잘 되면 회사가 얼마 밸류에이션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텐베거가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일신 방직이 이름을 일신 바이오로 바꾼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바이오 사업에 집어넣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들으셨나요? 일신 방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투자한 회사 두 개 있는데 돈을 자산을 다 팔았어요. 현금을 잔뜩 들고 있어요. 오늘 제지회사, 제지회사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을 찾고 있어요. 근데 계속 못 찾으면 못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신사업을 뭔가가 현금을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지금의 예를 들면 뭐 트렌드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주가가 많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현금만 계속 쌓아놓고 그냥 매년 50억, 100억씩 현금이 추가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왜 신산업을 안 하시거나 배당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영원히 0.2, 0.3으로 PBR 0.2, 0.3으로 가는 애들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자기만 빼먹는 거죠. 네? 그것도 상당히 변화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뭐 주주들한테 나쁜 사람이네 한번. 네, 그렇죠. 뭐그 사람은 해피하게 잘 살겠죠. 자기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빨대 꽂아놓고 나는 배당하고 월급만 해서 뭐 월급 받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주주들한테는 뭐 배당이라도 좀 주면은 다행인데. 그만큼 주고. 네, 그렇죠. 네. 다행이고 대부분 이제 자기가 관광비라 다 쓰지, 인구도 쓰지, 그다음에 월급 받지, 뭐 이런 거. 그 본인 월급 40억 플러스 경비 50억 이렇게 쓰나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기업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년 PBR 0.2군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ROE도 늘 점점 더 낮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상속 증여. 네네. 자식한테 정리하려고. 예. 자식들 싸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주가 올라가면 안 돼요. 주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익을 절대로 안 내는 거죠. 이익을 빼는 방법은 뭐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장이 죽을 때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죽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 회사 운영 못 하겠다 정도 되면 네. 자식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취득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취득 재원이 있어야 정리도 물려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물려줘봐야 세금 주식을 팔아서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취득 재원을 마련해줘야 되니까 뭘 애들한테 줘야 되죠. 배당을 주든 월급을 주든 월급을 주든 자꾸 여기다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애를 이제 지원을 앉혀서 월급을 주고 배당을 주고 그러면서 회사 이익은 좀 적게 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또 다시 취득할 재원을 마련해 줘요. 그러면 주식이 넘어가면은 그 후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 후에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회사가 변화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수익을 일부러 낮추고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으니까. 2개월 전, 2개월 후 주가가 죽기 전 아니면 정여 2개월 전 주가로 해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날려고 해도 오히려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 빼거나 관계사를 통해서 빼거나 빼거나 뭐 아니면 또 사명 주식을 활용해서 주가를 누르기도 하고. 오늘 확실히 이제 제가 몰랐던 미스터리가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컨트롤해서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하죠. 이건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증여나 이제 그 CEO 사망 공지 이런 걸 자세히 봐야겠군요. 대주주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까지 다 좀 접목을 하면 아마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엄청난 정교한 콘트가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제 밑에 막 프로그램을 둬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죠.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또 전공이니까 제가 드려서 조언해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퀀트랑 이제 비퀀트 노하우랑 합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자산주를 퀀트로 막 뽑아요. 50개를. 딱 이제 갖다 드리면은 이제 그게 나오시겠죠. 맞아요. 이 1번 얘는 지금 CEO가 아주 건장하고 20년 후에 증여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 건강합니다. 얘가 아파. 얘가 조명가 죽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요.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산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제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뭐 진짜 투자에는 왕도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텀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전략을 쓸지 미리 다 정해놓고 그 중간에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 전략을.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말 원숭이로 변합니다.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람일 때 전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숭이가 된 후에 들어가가지고 막 뭔가 움직이고 전략을 바꾸고 하면은 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그 구간 동안에는 내 전략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강한국 작가님이었습니다. 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